틱틱거렸다. 문자로 시시덕거리고 있는 이 남자는 박민준이었다. 민준은 국내 굴지의 디자이너 의류회사인 더스타일의 부사장이었다. 더스타일은 프레타포르테급 의류를 제작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자체 부티크 체인을 통해 판매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또 그에게로 이어진 이 회사의 현 대표는 이강훈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가업을 거의 망쳐가고 있었다. 언제부터 모든 걸 놓쳤는지 알 수 없었지만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금 이강훈은 파노라마 창문 앞에서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넓은 어깨에서 어두운 색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던졌다. 민주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자 강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책상 위에서 펜을 집어든 그는 정확하게 민준의 이마를 향해 던졌다. 펜은 정확히 명중했다. 아야. 민준이 기분 나쁜 티를 냈다. 너 뭐 하는 거야? 넌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강훈이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혼잣말한 것 같아? 너 내 말 듣긴 했어? 민준은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고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는 핸드폰을 옆으로 치우고 친구이자 상사인 강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당연히 들었지 친구야. 몇 달째 네 하소연을 듣고 있는데. 그래 네 디자이너들이 해외로 스카우트 됐고 컬렉션을 통째로 들고 날라서 쇼 몇 개를 망쳐놨지. 그가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난 네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일본 회사와의 합병 말이야. 맞지? 게다가 요즘 아시아가 대세잖아. 그 방탄소년단인가 뭔가 하는 아이돌들, 애니 덕후들, 사무라이들 인기가 하늘을 찌르잖아. 이런 콜라보는 우리 회사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줄 거라고. 방탄소년단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야. 강훈이 친구의 말을 정정했다. 아, 뭐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네가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잖아, 강훈아. 네 아버지도 그 일본 회사와의 계약은 꿈도 못 꿨을걸. 동양 패션 업계의 리더인 타카하시랑 말이야. 아무도 성공 못했어. 아무도. 그 사람 젊을 때 한국 떠나고는 한 번도 안 왔다며. 그런데 네가 그 사람하고 연락이 닿았잖아. 근데 왜 또 그렇게 죽을 상이야? 민준이 투덜거리다가 이내 무언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유나 때문이구나, 그치? 약혼녀. 아니, 전 약혼녀의 이름을 듣자 강훈은 이마에 생긴 주름을 펴려는 듯 이마를 문질렀다. 아니, 사실은 맞아.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타카하시 마코토와 얼마나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했는지 알잖아. 직접 만나서 신뢰를 쌓고 그를 한국으로 초대했어. 그는 한국이 그립고 우리나라야말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가족적 가치의 보고라고 인정했어. 하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한국적일 수밖에. 예전에 여기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으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돌아왔고. 내가 그에게 뮤지컬 관람이랑 한옥마을 투어도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민준이 하품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뭐 캐츠 공연 안 한대? 고양이들이 다 요가하러 날아갔나? 강훈은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짙은 밤색 머리카락이 무성한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그가 무엇보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거야. 강훈이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미혼남과는 사업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뭐랄까,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어. 아마 어린 시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어. 마코토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힘든 일이 많았대. 자기 아버지는 오랫동안 몰랐다고 하고. 혹시 88 올림픽 베이비 아닐까? 민준이 씩 웃으며 추측했다. 강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고 자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아내랑 같이 올 거고 난 이미 내 약혼녀를 소개해주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에도 초대했어. 만약 내가 약혼녀가 바람나서 결혼이 취소됐다고 말하면 그가 계약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네 약혼녀가 좀 밝힌다고 해서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는 없잖아. 민준이 발끈했다. 그리고 네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 상황이 너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타카하시가 불쌍한 너를 동정해서 거래를 성사시킬지도 모르지. 강훈은 어깨를 움츠렸다. 애써 외면했던 기억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강훈은 여전히 3년 동안 만났던 유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나는 새 컬렉션 패션쇼에서 만난 모델이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안젤리나 졸리처럼 찢어진 눈매를 가진 환상적인 흑발 미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았다. 더 스타일의 오너 역시 그녀에게 푹 빠졌다. 강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4년 전, 그는 제주도에서 유나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승낙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보 같은 농담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약혼녀가 어떤 남자와 주고받는 문자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꽤 노골적인 사진들을 보내고 만남을 약속하고 있었다. 아니, 강훈이 그녀의 핸드폰을 뒤진 것은 아니었다. 운명이 그렇게 장난을 쳤을 뿐이다. 강훈이 유나에게 선물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하필 그녀의 애인이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남자는 유나에게 멋진 데이트와 뜨거운 밤에 대해 감사하며 호텔 침대에서 찍은 그녀의 사진까지 보냈다. 강훈은 유나가 누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몰랐다. 문자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셜록 홈스를 고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럴 가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아주 잘 정착해 있던 배신자를 내쫓고 약혼을 파기했다. 물론 유나는 울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었지만 강훈은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배신은 그에게 있어 절대적인 금기였다. 그것을 저지른 사람은 강훈에게 있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났고 일본에서 온 손님들은 말 그대로 코앞에 닥쳐 있었다. 내일 당장 성대한 환영과 함께 약혼녀를 데리고 그들을 맞이해야 했다. 그런데 그 약혼녀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시장에서 당근 사듯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암시장에서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었고 그 일본인이 존중하는 도덕적 가치에도 맞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그의 눈에 바보나 한심한 놈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 약혼녀 하나 간수 못하는 놈한테 어떻게 회사를 맡기겠어? 남자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민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여배우라도 고용할 거야? 더 간단하게 행동할 거야. 이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오는 여자랑 결혼하겠어. 강훈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민주는 무릎을 치며 박장대소했다. 이야, 그게 네가 아직도 퇴직 안 시키고 있는 경리부 이 부장님이길 바란다. 그가 형광 녹색과 파란색으로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의 불만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니면 유나가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거나. 진짜 재밌겠다. 민주는 어두운 표정의 사장을 보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웃음을 꿀꺽 삼키며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은 강훈을 쳐다보며 거창하게 말했다. 들리냐? 운명이 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닥쳐. 강훈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장실을 가로질렀다. 분명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비서도 퇴근시켰고 그의 비서인 오대리는 출산 휴가를 앞두고 있었다. 임신 과정이 순탄치 않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녀는 벌써 후임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지방에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민준이 강훈의 등 뒤로 다가와 호기심에 어깨 너머로 내다보고는 휘파람을 불었다. 우와, 웬 행색이. 그는 사람에게 낙인 찍기를 주저하지 않고 내뱉었다. 요즘은 지하철 칸이 아니라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나? 젊은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눈에 띄게 당황하며 몸을 움츠렸고 뺨이 붉어졌다. 하지만 민준이 그런 결론을 내릴 만도 했다. 여자는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치마와 스타킹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방금 외양간에서 굴렀어요. 스타일이었다. 흰 셔츠에는 방금 묻은 듯한 커피 얼룩이 선명했다. 구걸하러 온 거 아니에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여자가 마음을 다잡고 민준을 쏘아보며 말했다. 무슨 면접? 강훈이 이해하지 못했다. 비서직이요. 여자가 찢어진 치마를 바로잡으려 애쓰며 설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제 오대리님과 통화하고 만났어요. 오늘 10시에 와서 대표님을 뵙되 절대 늦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남자는 오대리가 지원자와의 만남에 대해 뭔가 말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다른 걱정거리에 빠져 흘려들었거나 아니면 오대리가 평소처럼 잊어버렸거나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녀는 이상해졌다. 자주 울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강훈은 그녀가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서의 선택은 그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강훈은 자신을 김서아라고 소개한 여자를 사무실로 들였다. 서아는 의자를 더럽힐까봐 앉기를 꺼렸지만
강우는 고집을 부려 그녀를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아 이력서를 받았다. 민주는 햄릿의 아버지 유령처럼 사무실을 어슬렁거렸다. 그는 이따금 서아의 등 뒤에 멈춰서서 친구의 시야에 들어오며 눈앞에 앉은 사람이 그의 운명이자 미래의 약혼녀라는 암시를 주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판토마임을 했다. 강우는 그를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남은 펜을 집어들어 친구에게 다시 던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잠재적인 비서를 놀라게 할까봐 그 충동을 억눌렀다. 그래서 오대리는 당신이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의심의 빛이 서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님 비서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울면서 저를 껴안으셨어요. 여자가 고백했다. 제 답변과 역량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저를 동정했는지 확신할 수 없네요. 남자는 다시 서아를 쳐다보며 이런 꼴이면 누구라도 동정하겠다고 생각했다. 서아는 그의 시선을 정확히 해석하고는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저기, 제가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강훈이 미소 지었다. 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정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서아가 참지 못하고 운명을 탓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저랑 서준이랑 늦잠을 잤어요. 애 밥 먹여서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거의 2달 동안 성공적으로 피해 다녔는데 오늘 지각 때문에 딱 걸려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다 쏟아낼 때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잠깐, 서준이가 누구요? 강훈이 수첩에 무언가를 휘갈겼으며 마치 여자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듯 물었다. 서아의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다. 제 아들이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서아는 덧붙였다. 아니, 사실은 제 동생이에요. 지난 겨울에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동생의 보호자가 됐어요. 서아는 이미 자신의 상황과 개인사에 익숙해진 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훈의 심장은 순간 꽉 조여왔다. 그는 오대리가 왜 울었는지 이해했다. 강훈은 다시 여자의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내용은 꽤 빈약했다. 그가 이해하기로는 서아는 아직 학생이었다. 하지만 5학년을 마치지 않고 휴학계를 내고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열정적으로 말했다. 서준이는 거의 아프지 않아요. 맹세해요. 반 전체가 장염으로 쓰러지고 수두로 1달 동안 결석했을 때도 우리 서준이는 기침 한 번 안 하고 건강했어요. 그 정보가 저한테 왜 필요하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이 때문에 결근할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당신의 외모 이야기로 돌아가죠. 청소부 자리를 놓고 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복도에서 다른 지원자는 못 봤는데요. 서아의 뺨이 살짝 붉어지고 그녀는 순간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어깨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무튼 김 선생님이 저를 놔주고 나서요. 학부모 회의에 오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를 분담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말이죠. 아니요, 진짜로요. 우리 서준이가 컴퓨터실에 왜 돈을 내야 하죠? 이제 겨우 2학년인데 정보 시간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았다고요. 서아는 붕괴하다가 다시 이야기가 샜다는 것을 깨닫고 헛기침을 한 뒤 계속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 날이 아니었어요. 면접 보러 오는 길에 아랫집 아저씨가 우리 집을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이웃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 아저씨가 술을 마시거든요. 전에도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우리 집 부엌 천장이 부풀어 올랐다니까요. 겨우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실에 연락하고 이웃 아주머니께 감시를 부탁하고 나서 대표님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차에 치였어요. 정확히는 제가 탄 택시 문에 치마가 끼었어요. 차가 앞으로 획 움직이는 바람에 저는 웅덩이에 넘어지고 구두굽은 부러지고 옷까지 찢어졌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어떤 남자가 저랑 부딪혀서 커피를 쏟았고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늦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회사 근처라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름다움을 전문으로 하는 더 스타일 같은 회사에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와서 뭘 기대한 겁니까? 사람이 옷이 날개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서아는 인상을 썼지만 강우는 친구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서아 씨, 왜 전공 관련 일은 찾지 않으시죠? 왜 제가 전공 관련 일을 구하길 바라지 않는 거죠?
남자는 다시 여자의 이력서 줄들을 훑어보았고 무심코 그녀의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다. 사진 속 그녀는 안경을 쓰고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다. 영락없는 모범생이었다. 회계학 전공이시죠? 맞죠? 안타깝게도 저를 뽑아주지 않아요. 다들 경력을 원하고 경력이 없으면 급여가 너무 적어요. 어떤 곳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다른 곳은 이 3개월 동안은 돈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무료로 인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수습 기간이 끝나도 저를 채용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무료로 일할 형편이 안 돼요. 서준이 먹이고 입히고 축구도 보내야 하는데 유니폼도 사야 하고 그 컴퓨터실 비용도 내야 하거든요. 여자는 슬프게 한숨을 쉬고는 남자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저 정말 책임감 강한 사람이에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대표님이 커피에 설탕을 몇 스푼 넣는지 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 이름, 숫자를 다 기억해요. 저를 채용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서가 안 된다면 청소부라도 괜찮아요. 강우는 서아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눈은 크고 수레국화처럼 푸르렀고 머리카락은 옅은 금발에 길었다. 빗으면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이목구비는 섬세했고 입술은 통통한 하트 모양이었다. 물론 씻겨놓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울 것이다. 게다가 부모님과 그녀가 돌보는 남동생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일본인에게 딱 맞는 완벽한 동화였다. 어쩌면 민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운명이 그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강훈에게는 바로 이런 약혼녀가 필요했으니까. 착하고 진실하고 상냥하며 그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이 딱이네요. 강훈이 턱을 긁으며 말했다. 네? 서아가 기뻐했다. 네?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상 위에 서류를 얌전하게 정리하며 덧붙였다. 내 약혼녀 역할에 딱 맞는다고요. 네? 서아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 민준이 그녀를 따라 소리치며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강훈은 다시 미소 지으며 최대한 상냥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앞으로 2, 3개월 동안 계약 약혼녀가 필요해요. 하지만 주된 업무는 내일 저녁과 그 후 2주 동안이 될 겁니다. 일본에서 잠재적 파트너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요. 거래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서 헤어진 척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요. 서아가 솔직하게 헐떡였다. 강훈은 한숨을 쉬고 서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자가 충격에 빠진 것을 보고 물까지 따라주었다. 바로 거절할 생각은 마세요. 그가 경고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과 동생을 위해 아파트를 얻어주고 대개 천장도 수리해줄게요. 비서나 애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드리죠. 당신은 입을 다물고 당신의 역할을 연기하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 계약금이면 만족하시겠어요? 남자는 종이를 가져와 숫자를 적었다. 서아의 눈이 동그래지고 물이 잘못 넘어갔다. 이게 계약금이라고요? 그녀가 기침을 하며 헐떡였다. 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잠자리도 포함되나요? 서아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민준이 컹컹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강훈은 그녀의 찢어진 스타킹을 다시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아 씨. 걱정 마세요. 저는 그냥 손님들에게 순하고 귀여운 약혼녀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죠? 캐스팅할 시간도 없고요. 서아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종이에 적힌 액수가 망막을 태우며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강훈은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제스처를 보고 웃음을 참았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갑고 가늘고 부드러웠다. 매니큐어는 없었지만 강훈은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는 이미 신데렐라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에 설레고 있었다. 하루 종일 남자는 서아를 만남에 대비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과 관계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옆에서 어슬렁거리며 방해하다가 강훈이 일하라고 쫓아내자 자리를 떴다. 그 후 남자는 서아를 데리고 동생을 데리러 갔다. 그들은 짐을 챙기러 들렀고 강훈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우리 집은 크니까 공간은 충분할 거야.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집도 구해줄게. 서준이는 웃음 많고 똑똑한 아이였다. 강훈은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다. 물론 서아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식구들과의 소통은 강훈에게 이상할 정도로 쉬웠다.
식당에서 주문한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서아와 생각을 나누었다. 있잖아요. 왠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이 같아요. 맞아요. 그녀가 웃으며 생선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우리 거의 결혼한 사이잖아요. 강훈이 마주 웃었다. 결혼이라니요? 서준이가 놀라 소리쳤다. 채소나 먹어. 누나가 그에게 조언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타카하시 마코토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그의 회사 이름이기도 한 아름다운 이름 사쿠라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 강훈은 공항에서 직접 그들을 맞이하고 호텔에 투숙시킨 후 저녁 식사 때까지 부부와 헤어졌다. 집에서 서아를 기다리며 강훈은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서준이를 위해 보모를 고용하고 서아를 미용실과 자신의 가게에 보내 그녀를 꾸며주었다. 하지만 강훈이 서아를 보자마자 모든 초조함은 사라졌다. 모든 것이 그가 어릴 때 보던 영화 같았다. 그 영화에서 여자는 계단 난간에 손을 얹고 1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웠다. 서아도 아름다웠다. 아니, 그녀는 유나처럼 모델은 아니었다. 하지만 흰 드레스를 입고 얼굴을 드러내는 헤어스타일을 한 서아에게는 뭔가 특별하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것이 있었다. 남자는 동반자의 팔꿈치를 내밀었고 그녀가 그의 팔짱을 끼자 배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놀랐다. 레스토랑에서의 시간은 강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흘러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아의 공이었다. 여자는 마코토와 사쿠라와 쉽게 공통 언어를 찾았고 그들의 소박함으로 그들을 매료시켰다. 약혼자와 약혼녀의 꾸며낸 만남 이야기와 서아의 실제 운명은 부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타카하시 마코토는 서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저녁 식사 말미에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얼굴이 참 낯이 익네요. 제가 어디선가 뵌 적이 있을까요?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가느다란 어깨를 으쓱했다. 아닐 거예요. 저는 평생 한국에서만 살았고 광고판에 나온 적도 없거든요. 마코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자의 얼굴 특징을 뜯어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후 타카하시 가족은 한국에서 멋진 2주를 보냈다. 강훈과 서아는 어디든 그들을 동행하며 부부를 기쁘게 했다. 어느 날 남자는 강훈을 불러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를 소중히 여겨요. 그런 여자는 먼지 속의 다이아몬드와 같으니까. 강훈은 사쿠라가 가져온 기모노를 입어보며 웃고 있는 서아를 보았다. 그의 심장이 뭉클해지며 그는 마코토가 옳다고 생각했다. 강훈은 서아와 그리고 덩달아 서준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강훈과 그의 공범자들은 일본 손님들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황은 강훈에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격화되기 시작했다. 서아가 타카하시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강훈을 서준이의 경기에 초대한 것이다. 소녀는 골키퍼였는데 꽤 민첩하고 실력이 좋았다. 팀 수비가 자주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게다가 골키퍼의 축구화에는 마치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골문 상단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멋지게 뛰어 막아냈다. 경기 후 팀 전체는 산책을 나갔고 그 후 마코토와 사쿠라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했다. 강훈은 자기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서아는 여기서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천성적으로 살림꾼인 서아는 이미 강훈의 주방에 익숙해져 있었다. 여자는 모두에게 지시를 내렸고 마코토와 강훈에게는 채소 썰기를 맡기고 사쿠라에게는 쉬면서 차를 마시라고 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부부를 웃게 했다. 저녁 식사 준비와 그 후의 식사는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서아가 그녀의 꼬마 요리사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요리들은 일품이었다. 나중에는 모두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제스처 게임, 모노폴리, 심지어 한국식 로또 게임도 했다. 강훈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며 이렇게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훈은 자신이 종종 그 누나와 동생에 대해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관계에 비즈니스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민주는 친구를 보며 그가 뜬구름을 잡고 있다고 약간의 경멸을 담아 지적하기 시작했다. 너 혹시 내가짜 약혼녀랑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민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헛소리 마. 강훈은 그때 그 말을 일축했지만 눈앞에는 자꾸만 가짜 연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바로 오늘 아침 그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왔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서아는 춤을 추며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서준이는 이미 사워크림에 찍어 먹고 있었다. 좋은 아침, 강훈이 형. 아이가 소리치며 아침 식사로 기름진 손바닥을 내밀어
강훈이 마주치게 했다. 이런 인사는 이미 그들의 전통이 되어 있었다. 너도 챔피언. 남자가 아이의 손바닥을 쳤다. 오늘 쉬는 날이야? 아니요, 훈련 가요.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와 아이를 바라보며 돌아섰다. 그런 미소에 빙하가 녹고 그와 함께 사업가의 마음도 녹아내렸다. 아침 드실래요? 여자가 노래하듯 말했다. 팬케이크 만들고 형이 제일 좋아하는 잼도 샀어요. 살구잼 좋아한다고 했죠, 맞죠? 남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렇게 단순하고 일상적인 질문 하나에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잼을 좋아하는지 기억했을 뿐이다.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런 잼을 만들어 주셨어. 전라도 분이셨는데 거긴 살구가 많았거든. 심지어 돼지들한테도 먹였어. 그리고 호두도 있었는데 자루째로 보내주셨지. 남자는 왜 그런 정보를 공유했는지 생각하며 당황했다. 하지만 서아는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환하게 웃었다. 오, 저 호두 좋아해요. 근데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얼른 앉아서 뜨거울 때 먹어요. 서아가 남자를 위해 접시를 꺼내며 명령했다.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원한다면 세상의 모든 호두를 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마당에 호두나무를 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아주 많았다. 강우는 서아와 한 지붕 아래에서 최소 1년은 산 것 같았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추억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그들이 모두 발레를 보러 갔을 때 서아의 눈은 감격으로 빛났다. 그는 무대는 보지도 않고 오직 그녀의 옆모습과 붉게 물든 뺨만 바라보았다. 마코토가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다 보고 있어라는 듯 장난스럽게 윙크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니면 그들이 자전거를 타러 갔을 때 서아는 미끄러운 웅덩이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강우는 그녀를 도우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위에서 덮치고 말았다. 그는 여자를 다치게 했을까봐 두려웠지만 흙투성이가 되고 젖은 채로 땅에 눌린 그녀가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니면 서준이가 자기 유니폼을 직접 빨래하려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세탁실은 거품으로 가득 찼다. 소녀는 세탁기와 집주인이 화를 낼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강우는 거품 파티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웃고 장난쳤던가. 강우는 이미 서아와 서준이가 없는 자신의 집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때의 대화, 분주한 아침 식사, 산책이 없는 집을. 하지만 강우는 서아는커녕 자기 자신에게도 감정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다. 최근에 배신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카하시 부부의 출국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마코토는 소주잔을 들었다. 그리고 남자는 건배사를 했다. 저희는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쿠라가 여기를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의 문화에 확실히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의류 라인에 현지 색채를 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강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작업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은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애정 어린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일본 파트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에는 그가 자신의 잔을 들었다. 우리에게 번영과 훌륭한 협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훈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남자들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타카하시 마코토가 예고 없이 강훈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을 믿었는데 분노한 일본인이 소리쳤다. 나는 당신 집의 손님이었고 아내를 당신 문턱까지 데려왔고 당신 식탁에 앉았는데 당신은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훈이 숨을 헐떡였다. 그는 평소 그렇게 침착하던 일본인이 분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남자는 얼굴이 붉어지고 주름이 더욱 선명해졌다. 당신과 서아의 관계는 희극이죠. 맞습니까? 장난이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강훈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뒤에서 뛰쳐나와 남자들을 막으려 했다. 들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약혼녀는 정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시기 전에 그녀가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당신이 제 결혼 이야기를 거짓말 당신을 여기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단 말입니까?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강훈의 얼굴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시나요, 강훈 씨? 당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우리를 더 머물게 만든 사람이었고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제 과거를 파헤친 기자들도 알아내지 못한 것을요? 강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타카하시는 계속했다. 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군가는 등 뒤에서 그녀가 눈 찢어지고 까무잡잡한 괴물을 낳았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얼굴에 대고 침을 뱉을 뻔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죠. 물론 그때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와 어머니가 주변 환경운이 없었을 뿐이죠.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학교에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이름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죠. 기억나는 건 여기서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요. 그것도 다른 도시 출신이었죠. 물론 나중에는 제가 변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달았습니다. 삶은 더 쉬워졌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수년 후 일본에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출장 중에 있었던 불장난을 고백하고 제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격이 대단한 분이셨고 아들에게 실수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늙어서 손주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마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닭 농장의 미운 오리 새끼였죠. 기억나시죠? 강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코토는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추억에 잠겨 있었다. 인생은 참 이상한 모노데스. 해가 뜨는 나라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조차도 저는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음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강훈 씨. 당신은 끈질기면서도 솔직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솔직히 서아와 서준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당신이 저를 속이고 바보 취급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했다면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처럼 당신도 제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강훈 씨. 하지만 한번 저를 속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강훈은 반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해합니다.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이번에는 서로 악수하지 않았다. 강훈은 끔찍한 기분으로 집에 도착했다. 서아가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와 서준이는 뒷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같이 해요. 그녀가 불렀다. 서준이가 제가 너무 약하게 찬다고 하네요. 누나는 여자애처럼 차. 서준이가 간이 골대에 서서 킥킥거렸다. 서아는 눈을 굴렸다. 강훈은 가슴이 콕콕 쑤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따뜻한 감정을 억누르며 쏘아붙였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네? 서아가 당황했다.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요. 다 끝났어요. 서아는 당황하며 옅은 금발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아, 계약서에 서명하셨군요. 그렇죠. 아니요. 그럼 왜요? 계약은 없을 거니까요. 강훈이 버럭 소리쳤다. 다 헛수고였어, 알겠어?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건 말이야. 서아 씨, 타카 씨가 당신이 내 약혼녀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거야. 어디서 알았을까 궁금하네. 누가 입이 그렇게 가벼울까? 전 아니에요. 맹세해요. 서아가 발끈했다. 그래. 그럼 누구겠어? 너랑 나, 그리고 네 동생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코토도 알게 됐고 모든 게 끝났다고 알겠어? 내 회사는 망할 거고 아버지는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너무 큰 조각을 탐냈다고 상기시켜 주시겠. 타카하시는 다른 파트너를 찾을 거야. 분명히 찾겠지. 그에게는 줄을 설 거야. 다들 빌어먹을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러 올 거라고. 내가 그를 여기로 데려왔고 내가 그에게 새로운 컬렉션 아이디어를 심어줬고 내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됐어. 강훈은 거칠게 숨을 쉬었고 서아는 비난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잠시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녀의 시선에서 등을 돌렸다. 짐 싸요. 차 불러줄 테니. 그리고 약속대로 돈은 지불할게요. 필요 없어요. 서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미 너무 많이 주셨어요.
서준아, 가자. 집에 갈 시간이야. 네? 하지만 우리 집이잖아요. 아이가 놀랐다. 서아가 얼굴을 붉혔다. 아니, 우리 집으로. 서준아, 여긴 손님으로 온 거였어. 내가 말했잖아. 아이는 강훈에게 달려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누나가 그를 집 안으로 끌고 갔고 그들은 떠났다. 강훈은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서아는 택시에 탔고 운전사가 주소를 확인하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십자가를 만지작거렸다. 십자가는 십자가상의 일부가 부서져 있어 이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목걸이가 자신의 부적이라고 맹세했다. 사고 당시 남자는 십자가를 하고 있지 않았다. 서아는 가끔 부적이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운명이 달라졌을까 생각했다. 이제 그것은 서아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에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강훈이 가져다 준 장신구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지위에 걸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아는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의상과 장신구는 자신이 사용하던 방에 두고 왔다. 강훈이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택시가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자 서아는 익숙한 호텔을 보고 움찔했다. 잠깐만요. 호텔 앞에서 멈춰주실 수 있나요? 중요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아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이미 익숙한 스위트룸으로 달려갔다. 놀란 사쿠라가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이내 당황했다. 오, 서아 씨,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쿠라는 남편 덕분에 한국말을 잘했지만 가끔 단어를 헷갈렸다. 왜 남편에게 그렇게 했어요? 마코토가 힘들어해요. 이해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그를 만나야 해요. 서아가 애원하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사쿠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더 활짝 열었다. 그는 서재에 있어요. 제가 서준이를 호텔 저녁 식사에 데려갈 테니 두 분은 이야기하세요. 여자가 말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서재로 들어갔다. 마코토는 책상에 앉아 침울해 보였다. 발소리를 듣고 남자는 일본어로 무언가 중얼거리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 사쿠라가 온 줄 알았어요. 마코토가 말했다. 서아는 말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인에게는 신체 언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남자는 즉시 일어나 서아를 일으키려 했다. 이러지 말게, 아가씨.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남자가 당황했다. 우리를 속인 건 자네 생각이 아니었을 텐데.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일어나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알았네, 알았어. 그러니 일어나게. 남자가 안쓰러워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해해주세요. 강훈 씨는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이미 그를 알아봤는데 그만큼 일에 헌신적인 사람은 없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했죠? 그에게도 회사는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당신과의 계약은 그의 구원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기가 어떠했든 그는 정말 저와 제 동생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당신을 속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서아는 눈을 내리깔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남자가 알아차렸다. 자네 그를 사랑하는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아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훈 씨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서아는 오랫동안 남자의 장점을 늘어놓고 타카하시에게 사과했다. 그 시간 내내 그녀는 긴장감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숨을 헐떡였다. 서아 양, 그걸 보여줘요. 보여줘. 서아는 그의 요청에 놀랐지만 십자가를 벗어 남자의 떨리는 손가락에 건넸다. 믿을 수가 없군. 이게 자네에게 어떻게? 이건 내 아버지 것이었네. 남자는 침을 삼켰고 얼굴에는 고통이 서렸다. 십자가에 조각이 없는 이유를 아나?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군 복무 중에 부러뜨렸어요. 마코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랬지. 그랬어. 그리고 그는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내가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네는 아버지, 민수와 얼굴이 똑같아. 아버지를 아셨어요? 어떻게? 서아가 놀랐다. 남자는 민수가 군 복무 중에 자신을 어떻게 변호해 주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이야기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공경에 빠졌는데 그의 동료가 아니었다면 타카하시는 죽었을 것이다. 민수가 그를 구하고 자신은 그곳에 십자가 조각을 남기고는 가볍게 넘어갔다고 웃었다. 아니면 신이 그를 구했다고. 그런 일이 있은 후 타카하시는 더 이상 서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남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스타일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강훈이 놀라는 가운데 즉시 서류에 서명했고 강훈이 왜 마음을 바꿨는지 묻자 대답했다. 서아 양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위해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그녀가 먼지 속의 보석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죠. 그녀를 놓치지 마세요, 강훈 씨.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진실을 밝힌 게 아니었나요? 뭐라고요? 아니요. 저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강훈은 허탈했다. 그는 계속 서아에 대해 생각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남자는 서아가 비밀을 누설하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의심했다.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고 그녀는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훈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서아에게 가서 모든 것을 직접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친구의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을 맡긴다고 알리려 했지만 전 약혼녀의 목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유나야, 도대체 여긴 왜 왔어? 그는 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민준이 투덜거렸다. 그럼 넌 보고 싶어? 유나가 킥킥거리며 민준에게 촉촉하게 키스했다. 여기서는 안 돼.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야? 우리 이미 문제 있잖아. 처음에 강훈이가 우리를 들켰고 넌 결혼 후에 그의 재산을 떼어낼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가 네가 누구랑 연락했는지 몰랐지. 남자가 투덜거렸다. 이제는 더 나빠졌어. 그 일본 놈이 오늘 돌아와서 당장 계약서를 요구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괜히 그에게 속임수에 대한 모든 카드를 공개했나? 내가 괜히 모든 디자이너를 내쫓았나? 강훈이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그는 회사를 헐값에 팔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내가 그걸 내 손에 넣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을 텐데 민준의 목소리가 긴장감에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워졌다. 강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가슴에 뱀을 키웠구나. 일자리도 주고 꽤 괜찮은 직위까지 줬는데 이게 결과라니. 화내지 마. 너는 또 강훈이를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생각해낼 거야. 아니, 못해. 그는 계속해서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어. 민준이 화를 냈다. 이제 아이디어도 없어. 계약서에 서명하면 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겠어. 너 참 못되고 탐욕스럽고 질투심 많아. 유나가 킥킥거렸다. 넌 강훈이가 가진 모든 걸 원해. 그의 회사, 그의 약혼녀. 그게 날 흥분시켜. 알지? 알아. 민준이 피식 웃었다. 있잖아.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강훈이가 상갓집 개처럼 다녀. 네가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게 어때? 플랜 A로 돌아가서 너희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업 문제도 해결하자고. 강훈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부사장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연인들을 사무실에서 그것도 완전히 쫓아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서아에게 갔다. 그리고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그도 무릎을 꿇어야 했다. 물론 서아는 그를 그냥 용서했을 것이다. 사랑하면 많은 것을 용서하니까. 그리고 그녀는 사랑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 그들은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맺는 동화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누가 동화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가? 아주 잘 일어난다. 그리고 때로는 불행의 연속이 당신을 진정하고 거대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때에 여는 것이다.